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유리병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하루를 접어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버리는 것처럼 붉은 빛이 빌딩 사이로 길게 스며들었다. 그 빛을 가장 높은 곳 한 재벌 그룹 회장실이 통째로 차지한 층에서 한 여자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윤선이 젊은 시절 남편을 사고로 잃고 아이 하나를 품에 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 지금의 대기업 회장이 된 여자. 그녀의 손등에는 여전히 남편이 떠난 뒤 지게차를 몰고 창고에서 박스를 날라 나르며 밤을 새워 일하던 시절의 굳은 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굳은 살 위로 반지가 하나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한 빛을 내며 자리하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가락에 끼워준 단 하나의 예물 반지였다. 여기까지 오긴 했네. 창밖을 보고 있다가 선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다. 혼자서 그룹 하나를 일으킨 전설이다. 여자라서 더 대단하다. 사람 볼 줄 안다고 사람 하나 잘 뽑아서 키워서 여기까지 왔다더라.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말이 있었다. 나는 내 아들 하나는 제대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골목을 헤매던 그 겨울밤이 지금도 문득문득 떠올랐다. 눈발이 휘날리던 날 아이의 입김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그 작은 입술이 얼어붙을까봐 품속에서 꽉 안고 달렸던 그 기억. 엄마, 나 추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모른다. 엄마가 꼭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만큼은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틴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비서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짧게 숨을 고르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자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여비서가 두꺼운 서류철을 품에 안고 들어왔다. 그거 오늘 부탁했던 그거죠? 네, 회장님. 사모님 아니, 며느님 후보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과 다니시는 보험회사의 영업지점, 담당 지점장, 동료 평가 요청하신 대로 최대한 사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며느님 후보. 그 말에 선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얼마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떠올랐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 뒤로 이어졌던 이야기들. 넉넉하지는 않지만 늘 부모와 동생들을 먼저 챙기며 살았다는 집안. 등록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장학금과 알바로 스스로 학비를 해결했으며 졸업 후에도 대기업 대신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이 좋다며 보험 영업을 선택한 여자. 아들 입에서는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엄마, 힘든 고객 만나도 한 번도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자기 실적보다 고객 형편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본인이 큰딸이라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 많이 했대요. 그 말을 들으며 선희는 한편으로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검은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도 느꼈다. 보험회사 영업부 지점. 비서가 내려놓은 서류 하나를 손끝으로 넘기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한강생명, 본점 영업부. 그 아래 붉은 펜으로 표시된 한 줄. 지점장 성향 실적 지향, 외모 이미지 기반 고객 분류가 심하다는 평 있음. 선희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역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시선을 잡았다. 동료 직원 다수 외모와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 단 이지아 씨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묵묵한 스타일이라는 평 다수.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회장을 살폈다. 회장님, 혹시 많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집안 형편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가난했던 사람이야. 가난했다고 흠이 되는 건 아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 어둑해지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다만 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정말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달콤한 유혹과 압박 앞에서 눈빛이 바뀌지 않는 사람.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결국 압박과 유혹 앞에서 드러나니까요. 선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준비해요. 네. 무엇을 말씀이신지. 내일 그 보험회사에 손님으로 가보려고요. 비서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야 제대로 보이죠. 이 아이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겉만 그럴듯한 건지. 손끝에 억눌린 분노와 불안,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요. 아들이 알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예비 며느리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물러나자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선희는 서류철을 조용히 닫고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다. 분명히 성공했다. 하지만 내가 이룬 이 성공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는 방향으로 쓰이면 안 되지. 그녀는 오래전 젊은 시절 한 보험 설계사가 서류 한 장 툭 던져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모님,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어려우시면 대강 쓰셔도 돼요. 남편이 죽었을 때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서류 한 줄 때문에 반 토막이 났었다. 그때 밤새도록 서류를 부여잡고 울면서 되뇌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기억이 지금 그녀를 그 보험회사로 걸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해 뜨기 전 아직 창밖이 파랗게 얼어붙어 있을 시간. 허름한 다세대 주택 한 켠 좁은 주방에서 불빛이 먼저 켜졌다. 가스렌지 위로 냄비 2개가 올려지고 밥솥 뚜껑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엄마, 조금만 더 자요. 제가 할게요. 앞치마를 동여맨 채밥을 푸던 여자가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려던 중학생 동생의 손을 살며시 막았다. 너 어제도 학원 늦게까지 있었잖아. 눈 밑에 다 그늘졌어. 빨리 들어가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나 회사 갔다 와서 설거지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녀의 이름은 지아. 윤선희 회장의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그 여자. 지아는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을 퍼서 3개의 도시락통에 나눠 담았다. 아침 6시 10분. 첫 번째 도시락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어머니 모. 두 번째 도시락은 오늘 모의고사가 있다는 고3 남동생 모. 세 번째 도시락은 스스로의 점심이었다. 보험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20분 만에 후다닥 먹어치울 식사. 엄마, 반찬은 제가 알아서 채워놨어요. 김치 볶고 계란말이도 넣었고 어제 남은 장조림도 좀 넣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하나 먹기도 빠듯할 텐데 우리 것까지 이렇게 챙기면 어떡하니? 엄마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먹는 거라도 든든해야 버틴다고. 그 말 제가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지아는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눈 밑에는 피곤이 옅게 내려앉아 있었다. 밤마다 영업 실적 때문에 보고서를 정리하고 고객들 상담 기록을 복기하면서 새벽까지 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동생이 입시 걱정 없이 책을 펼 수 있다면 그 정도 피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나, 오늘도 늦게 들어와? 식탁에 앉은 남동생이 밥을 한 숟갈 크게 떠넣으면서 물었다. 웬만하면 9시 안에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모르지 뭐. 고객님이 조금만 더 설명해 달라 그러시면 또 늦어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 뭐라 안 해? 회사야 뭐 항상 그래.
실적표는 숫자로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누나가 알아서 할게. 지아는 말끝을 흐리며 웃어 보였다. 동생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맙고도 미안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지아야. 네, 엄마. 너 괜찮은 거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월세, 동생 학원비, 어머니 병원 진료비. 엄마, 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지아는 일부러 과장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엄마가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그 말 들으면 꼭 내 편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금방 웃음으로 덮었다. 그래도 너도 내 인생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동생들만 챙기다가 너 시집갈 때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 말에 지아의 얼굴에 떠오른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시집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남자. 부드러운 눈빛, 늘 상대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태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말.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아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간질간질했다. 하지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게 된 건 그보다 훨씬 나중이었다. 엄마, 제가요. 한순간 말이 목에 걸렸다. 나 사실 재벌 집 아들 만나고 있어요. 이 말을 당장 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입술이 저절로 닫혔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내가 당당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동생이 대학에 붙고 집에 큰 빚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도 지아는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대신 가족을 먼저 챙겼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생각보다 되게 즐겨요.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지아는 출근 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에는 수많은 고객들의 서류, 설명 자료 그리고 자잘한 간식들이 들어 있었다. 이거 먹으면서 하시라고요. 하며 건네는 작은 과자 봉지에 많은 고객들이 웃어주었다. 문을 나서기 전 지아는 현관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검소하지만 단정한 블라우스, 다림질이 잘 된 치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은 구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내 방식대로 버틸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좋다. 오늘도 사람답게 영업하자. 그 말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주문이었다. 한강생명 본점 영업부. 유리창에 붙어있는 커다란 회사 로고 밑으로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하지만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미래가 아니라 실적 압박이었다. 다들 모여. 아침 조회 시작. 영업부 지점장 박지훈.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 비싼 넥타이 각이 딱 잡힌 정장.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는 눈빛이었다. 벽면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하나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각 설계사들의 이름과 이번 달 실적 계약 유지율 VIP 고객 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먼저 이번 달 실적 TOP3 발표한다. 직원들이 반원으로 서 있는 가운데 지우는 붉은 마커로 세 명의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1위 김미나 VIP 고객 5건, 2위 한지연 VIP 고객 3건, 3위 이지아 유지율 1위, 순수 보장형 다주. 지아의 이름이 세 번째 칸에 올라가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와, 지아 또 유지율 1위네. 저렇게 착하게 영업해도 실적이 나오긴 나오네. VIP가 없잖아. VIP가. 그게 문제지.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뒤섞였다. 지훈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다.
우리 이지아 대리, 유지율 1위 축하해요. 말은 축하였지만 톤에는 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지아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근데 VIP 고객 비율이 현저히 낮네. 화이트보드에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번 달도 그렇고 지난 달도 그 전 달도 늘 소액 보장형만 잔뜩이야. 몇몇 동료가 씩 웃었다. 아무래도 제가 상대하는 분들 형편 생각하다 보니. 지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편 생각해서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순간 딱딱해졌다. 보험은요, 고객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도 당신들 실적에도 중요한 거야. VIP 한 명 제대로 잡으면 당신도 편해지고 회사도 편해지고 다 좋은 거라고.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내 이번 달 목표 실적을 띄워 보였다. 이 숫자 좀 봐. 윗선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VIP 비율을 2배로 올려라야. VIP 고객 한 명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외모와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고. 지훈의 시선이 직원들을 훑고 지나갔다. 메이크업이 깔끔한 여직원 명품 가방을 들고 온 설계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로 치장한 사람들. 그리고 끝에서 조용히 서 있는 지아. 깔끔하지만 소박한 블라우스를 입고 평범한 가방을 든 그녀에게 몇몇 동료의 눈빛이 살짝 내려앉았다. VIP 고객이 저런 애랑 상담하려고 할까? 이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힘이 약해 보이지 않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다 드러나는 생각들. 지훈이 입꼬리를 씩 올렸다. 그래도 우리 지점이 이 정도 실적 유지하는 건 다들 얼굴값, 이미지값 하는 덕분 아니겠어? 직원들 사이에서 썩은 웃음이 번졌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자신의 명찰을 한번 꼭 눌러보았다. 보험 설계사 이지아. 이 명찰이 누군가에게는 실적을 찍어내는 도구처럼 보이겠지만 지아에게는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작은 방패 같았다. 자, 오늘도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VIP 고객 오면 누가 먼저 잡을지 알아서 눈치 좀 보라고. 외모 되시는 분들 제일 앞줄 서 있고. 지훈의 말에 몇몇 여직원들이 웃으며 다가와 그 곁에 섰다. 나는 오늘도 소액 보장형이나 열심히 팔아야지 뭐. 누군가 툭 던지는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지아는 그 웃음 속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다. 그래, 나는 숫자로 사람 나누는 영업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그들 모두는 몰랐다. 오늘 이 지점에 누가 들어올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장난 반, 진심 반이 섞인 테스트로이 공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윤선희 회장은 자신의 드레스룸 한 구석, 아주 오래된 옷들이 걸려있는 부분 앞에 서 있었다. 고급 맞춤 정장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옷들. 남편을 잃은 뒤 처음 창고 일부터 시작했던 시절에 입던 점퍼. 시장에 나갈 때 입던 약간 바랜 코트. 그리고 20년은 좋게 된 듯한 손가방. 오랜만이네 너희들. 선희는 손끝으로 옷자락을 한번 쓸어내렸다. 거울 앞에 서서 비싼 정장을 벗고 낙지만 깨끗이 보관되어 있던 코트를 걸쳤다. 머리 도평소처럼 고급 살롱에서 세팅한 스타일 대신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이어링, 목걸이, 반지는 모두 서랍에 넣고 오직 남편이 끼워준 예물 반지만 왼손 약지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자수성가한 노부인 혹은 평범한 아니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손님. 그녀는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 눈매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피부의 잔주름과 소박한 옷차림이 그 날카로움을 많이 가려주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보여요. 선희는 단호했다. 돈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가면 그 사람들은 돈을 보겠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 그때는 사람을 보는지 돈만 보는지 딱 드러나잖아요.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차는 어떻게 할까요? 대리기사 불러요. 평소 타는 차 말고 회사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네, 회장님.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서 평범한 중형 세단 한 대가 올라왔다. 엘리베이터 안 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자신의 표정을 정리했다. 오늘 나는 재벌이 아니다. 그저 보험 상담이 필요해서 찾아온 한 명의 손님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보험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유리문 위에 박힌 로고 한강생명 본점 영업부. 그리고 그 아래 어제 서류에서 봤던 지점장 이름이 현판에 작게 새겨져 있었다. 지점장 박지훈. 선희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숫자로만 사람을 보는 눈인지 아니면 아직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남아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고, 박 지점장님. 자동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 몇 명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다. 명품도 아닌 코트 브랜드 로고 없는 가방 단정하지만 단순한 구두. 오늘도 소액 상담 손님이네. VIP는 아닌 듯. 짧은 눈빛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분류했다. 어서 오세요. 한강생명입니다. 값지게 만든 미소 대신 기계적으로 연습된 듯한 인사가 먼저 다가왔다. 선희는 그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다. 그리고 한 사람의 눈이 들어왔다. 다른 직원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던 한 여자. 지아였다. 그녀의 표정은 지금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영업용이 아닌 얼굴이었다. 책상 위에는 조금 구겨진 듯한 손글씨 메모가 잔뜩 놓여 있었다. 어르신들에게 먼저 물어볼 질문 소득보다 지출부터 파악하기 이미 가입된 상품 있나 꼭 확인하기.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리셉션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지점장 박지훈이 안쪽 사무실에서 나오며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VIP 온다니까 외모 관리 좀 잘하고 있으라니까. 사진 봤는데 완전 상위 1% 스타일이야. 우리가 이미지 구겨지면 안 된다? 알아요. 지점장님 저 오늘 머리도 새로 하고 왔어요. 소곤거리는 목소리들 속에서 선희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아, 여긴 숫자랑 이미지가 먼저구나. 그리고 그 숫자와 이미지의 잣대를 예비 며느리에게도 들이밀려 하는 눈빛이 싫었다. 리셉션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보험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어떤 상품 상담이신지 혹시? 어떤 상품이든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들한테 짐 안 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리셉션 직원의 눈빛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아, 부자라서 상속 설계하려는 손님은 아니구나. 곧 그 눈빛은 평범한 손님이 되었다. 그러시면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어느 설계사에게 이 손님을 넘길까 눈치를 보는 바로 그때 지점장 박지훈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선희를 힐끔 봤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내리며 리셉션에게 속삭였다. 저런 스타일 손님은 시간만 잡아먹지 실적 안 나와. 신입한테 넘겨. 그 목소리는 선희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다.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가 금세 아주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 그래,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똑똑히 보자고 했지.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저 손님 제가 상담해도 될까요? 지아였다.
저 손님 제가 상담해도 될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지점장 박지훈이 뒤를 돌아보았다. 지아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체리셉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잠깐 좁아졌다. 이지아 대리? 네, 지점장님. 시간 괜찮으면 제가 모시고 상담해도 괜찮겠습니까? 리셉션 직원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을 손님을 괜히 잡아서 뭐 하려고. 하지만 지아의 눈빛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있었다.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야. 누군가의 하루를 4시간 아깝다고 넘길 수는 없어. 박지우는 눈을 굴렸다. 그래 뭐. 어차피 VIP 상담은 아니니까. 시간 남는 사람은 니뿐이지 뭐. 그 말에 동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흘렀다. 역시 착한 이지아 대리히 만드는 손님은 늘 지아 씨 담당이지.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서열의식이 있었다. 돈 되는 손님 우리 소액, 번거로운 손님 지아. 지아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여 조용히 대답했다. 네, 지점장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선희 쪽으로 다가가며 입가에 진짜 미소를 그려 넣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선희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울렸다. 지금 이 공간에서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눈은이 아이뿐이네. 지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말했다. 혹시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실까요? 날씨가 추워서 바로 상담 들어가면 몸이 먼저 놀랄 수 있거든요. 리셉션 직원이 속으로 눈을 굴렸다. 또 저런다, 또. 시간도 없는데 무슨 차부터야. 하지만 선희는 그 한마디의 몸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그래요. 나야, 모누가 이렇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지아는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 문이 딸깍하고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조금 멀어졌다. 작은 테이블 위에 지아가 준비해온 따뜻한 차 2잔이 놓였다. 입이 먼저 따뜻해야 마음도 조금 풀리더라고요. 선희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런데 오면 괜히 좀 위축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온 건 아닌가 속아서 뭘 가입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알아요. 저도 가족들이랑 보험 얘기할 때 항상 그 생각부터 했어요. 진짜 이 사람을 위한 설계인가 아니면 설계사 실적을 위한 건가. 선희의 눈이 잠깐 커졌다. 저 아이는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하네.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결코 고객 앞에서 실적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다 티가 났다. 지아는 자신의 태도를 먼저 밝히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요, 상담할 때 기준을 하나 정했어요. 기준? 네. 지아는 볼펜을 손으로 굴리다가 웃으며 말했다. 내 엄마한테는 이렇게 안 팔 거면 고객님께도 이렇게 팔지 말자.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사무적인 설명이 아니라 인간적인 약속이었다. 선희의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꼭 쥐었다. 가슴 한복판 어디에 오래된 상처 하나가 스르륵 만져지는 느낌. 젊은 시절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불안하게 창고 일하면서 보험 설계사와 마주 앉던 그날이 떠올랐다. 형식적인 거니까 대충 쓰셔도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설명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늘 서둘렀다. 그 눈빛 속에 너 돈 되는 손님 맞지? 하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지아의 눈빛에는 계산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설계사가 이 정도 말까지 한다는 건진심이 섞여 있다는 증거지. 선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를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상담해 줄 수 있겠니? 지아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바로 미소 지었다. 그러려고 했어요, 원래.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남들한테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아가 천천히 메모지를 꺼냈다. 그래서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오늘 보험에 가입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지금 가진 걸 점검하러 오신 건지.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원래 계획이라면 그냥 상품 비교하러 왔다고 대충 둘러대고 이 사람들의 태도만 보려고 했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마른 계획과 달랐다. 사실은 나중에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야. 지아의 손이 멈췄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짐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아이는 안 그러겠지. 근데 인생이라는 개마음만으로 안 되는 날도 있잖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치매라도 오거나 몸을 못 쓰게 되거나. 그때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 아들 삶까지 같이 흔들릴 것 같아서. 지아의 눈빛이 아주 깊어졌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을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있네. 어머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나 적금 다 합쳤을 때 나중에 내가 크게 아프면 여기를 먼저 쓰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글쎄 다소액 실손 하나 옛날에 가입한 거 있고, 예금은 조금 주식은 잘 모르겠고, 그럼 지금 당장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파는 것보다 어머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제가 싹 정리해 드려도 될까요? 선희는 의외라는 듯 되물었다. 정리? 네. 어머님 상황에서 굳이 없어도 될 건 겹치는 보장 쓸데없이 돈만 나가는 것들 먼저 찾아서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는 작업부터요. 그러면 너 실적은? 이 질문의 대부분의 설계사라면 순간 눈빛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아는 바닥을 보는 대신 선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실적은 오늘 안 나와도 돼요. 뭐? 어머님 인생은 오늘 한번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봐야 하잖아요. 저는 한번 팔고 끝나는 설계사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말은이 회사의 실적 지향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언과도 같았다. 실적은 오늘 안 나와도 된다. 보험 영업부에서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사이다가 목까지 시원하게 치고 올라오는 순간이기도 했다. 선희의 눈가에 아주 옅게 물기가 맺혔다. 이 아이는 내가 살아온 길을 모르는데도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짚어내고 있네. 그렇게 했다가 위에서 뭐라 하지 않니? 지아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유지율은 항상 1위잖아요. 제가 한 말에 책임지려고 처음부터 버틸 수 있는 설계만 하다 보니 고객님들이 계약 잘 안 깨세요. 윗분들이 숫자만 보실 때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가 고객들한테 믿음을 줬는지 숫자로도 나와요. 결국 시간이 증명한다. 사이다 같았다. 속이 탁 트이는 느낌.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렸다가 금세 다시 닫혔다. 박지훈 지점장이 슬쩍 안을 훔쳐본 것이다. 아직도 서류 하나 안 꺼내고 얘기만 하네. 저래서 실적이 느린 거야. 그는 콧방귀를 끼며 복도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역시 이지아 데리는 사람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 그래서 VIP 못 잡는다니까. 그 말에 한 직원이 농담을 덧붙였다. 지아 씨는 비 오는 날 우산부터 챙겨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는 우산도 팔고 장마 대비 보험도 같이 파는 스타일이고.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상담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아는 작은 메모장을 펼쳐 2개의 동그라미를 그렸다. 어머님, 보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어떻게? 이쪽 동그라미는 내 삶을 지키는 장치, 이쪽 동그라미는 내 가족을 지키는 장치예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내가 아픈 것보다 그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버틸까 이게 더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지아는 내 삶 동그라미에 기본 의료비, 생활비, 간병 문제라고 적었다. 그리고 내 가족 동그라미의 아들 경제적 부담 간병인 비용 장래 관련이라고 써내려갔다. 어머님이 나중에 많이 아프셔도 아드님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 걱정 안 하도록. 필요하면 집에 간병인을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돈 때문에 엉망이 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선희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아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생각들이 지금이 낯선 상담사의 입을 통해 정리되고 있었다. 내가 며느리에게 바라는 마음도 사실 이거였는데, 돈 많은 며느리, 명문대 며느리, 완벽한 스펙의 며느리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고민해 줄 사람, 아들과 내 노년을 진짜 사람답게 설계할 줄 아는 사람. 눈앞에 이 아이가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머님,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드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나중에 제 고객님 자녀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좋은 설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아드님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나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의 가슴 깊은 곳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아들을 위해 평생 준비해 온 사람인데 정작 그 아이 옆에 누가 설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건가.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머님, 오늘 상담은요. 지아는 서류철을 천천히 다듬며 말했다. 제가 무조건 파는 날이 아니라 어머님이네 삶과 아들의 삶을 어떻게 함께 지킬지 그 첫 페이지를 함께 쓰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이다 같은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눈으로 올라와 물기처럼 맺혔다. 파는 날이 아니라 함께 쓰는 날. 이 한 문장이 그동안 선희가 수없이 경험했던 모든 영업과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지아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계약서 안 써도 돼요. 뭐라고? 집에 가셔서 아드님하고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어머님 마음에 진짜 와닿는 부분이 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다시 만나주셔도 됩니다. 선희는 정말로 놀랐다. 이 아이는 지금 눈앞에 실적을 짜기 손으로 밀어내고 있네. 그럼 너는 손해 아니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점장님한테는 좀 혼날지도 모르죠. 지아는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다. 그래도요, 저는 오늘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내 편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 가져가셔도 저는 충분히 상담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온갖 답답함과 의심들이 한 번에 터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인생이랑 같이 가도 되겠다. 선희의 마음속에 묵직한 저울이 하나 있었고 그 저울이 지금 조용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고맙구나. 선희가 낮게 말했다. 오늘 너 같은 아이를 만날 줄은 몰랐어. 지아는 그 말이 그냥 인사라고 생각했다. 저도요. 이렇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어머님 만난 거 되게 감사해요. 상담이 끝나고 선희가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 끝에서 박지훈이 팔짱을 끼고 슬쩍 이쪽을 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오래 하셨네요, 상담. 그 말 속에는 쓸데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비아냥이 살짝 섞여 있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돌아서서 지아에게 한 번 더 인사했다.
다음에 다시 올게. 네, 어머님.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그들의 대화를 지점장이 힐끔 보며 중얼거렸다. 계약도 안 하고 가시네. 역시.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 자수성가 재벌 회장이 보고 간 건실적 영혼의 상담이 아니라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었다는 걸. 지점의 오후 공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다시 평소의 영업 분위기로 돌아왔다. 그러나 한 사람, 이지아의 심장만은 아직 상담실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두근거리고 있었다. 어머님이 집에 가서 아드님이랑 정말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녀에게 오늘 상담은 실적 영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조금 정리해 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후 실적회의 10분 만에 처참히 짓밟혔다. 자, 다들 모였죠? 박지훈 지점장이 손뼉을 짝 치며 회의실 문을 닫았다. 벽면 스크린에 오늘자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다. 상위 실적을 올린 직원들 이름 옆에 굵은 초록색 막대기가 꽂혀 있고 그 아래 이름은 있지만 막대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 이지아. 오늘 하루 기준 실적 최상위는 우리 수빈 씨. 박지훈이 손바닥을 탁탁 치며 말했다. VIP 고객 2건, 월 보험료 합쳐서 280만 원. 역시 우리 지점의 에이스야. 박수. 회의실에 가벼운 박수가 쏟아졌다. 단정한 정장에 세련된 메이크업 지점에서 가장 예쁜 설계사로 통하는 김수빈이 머리를 넘기며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지점장님. 고객님이 원래 저를 좋아하셨던 거라. 누군가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야, 누가 수빈 씨 싫어하겠어요? 보험을 사는 게 아니라 수빈 씨 얼굴을 사는 거지. 또다시 웃음. 그 웃음 속에서 숫자는 능력이 되고 외모는 영업 스킬의 일부로 포장됐다. 박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같은 시대의 상품 다 거기서 거기야. 결국 고객이 사는 건 사람이야, 사람. 첫인상 좋고 말발 좋고 눈치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여기 오늘도 실적 0인 사람이 있네. 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다들 알고 있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화면 맨 아래 작은 글씨. 이지아 영원. 이지아 대리. 네. 조용한 대답. 오늘 상담 2건 잡았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실적은 0이야? 지아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오신 고객님은 신규 가입 이전에 가지고 계신 상품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겹치는 보장이 많고 소득 대비 지출 비율도 높으셔서. 그래서 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을 추가로 권하는 대신 정리할 것과 유지할 것을 나누는 상담만 했습니다. 그 말의 옆자리에서 누군가 킥하고 웃음을 새어나왔다. 역시 이지아 스타일이지 뭐. 장학금 출시는 달라. 돈보다 정의가 먼저니까. 겉으로는 농담 같았지만 속에는 그래서 내가 못 크는 거야라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박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지아 대리. 네. 여기가 자선단체야? 무료 상담센터야? 고객들이 상품을 사기 전에 도움받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린 영업 조직이야. 그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에 떠 있는 숫자를 툭툭 두드렸다. 실적, 유지율, 객단가. 이 3가지 숫자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렇다고 난 고객 편이야. 이러면서 계약 한 건도 못 따면 결국 누가 손해보냐?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지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점장님 말씀 잘 압니다. 다만 오늘 오신 어머님은 새 상품을 권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또 하나를 더 얹으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훈이 피식 웃었다. 혹시 고객이 그랬어? 아, 부담되는데요 라고? 아니요. 그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야? 제 판단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숨어 있던 누군가 가볍게 중얼거렸다. 역시 이지아 대리는 늘 자기 기준이 너무 엄격해. 다른 직원이 거들었다. 그러니까요. 고객이 부담된다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브레이크를 걸면 언제 실적을 올려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처럼 착한 사람은 필요한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 우리 팀에 착한 상담사만 있으면 대체 누가 이 조직 숫자를 책임지냐? 그 한마디가 마치 너는 조직의 짐이다라는 낙인처럼 지아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지아의 머릿속에 짧은 한 장면이 스쳤다.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 손등에 남은 설거지 상처 텀블러에 냉커피 한 잔을 들고 새벽 버스를 타던 사무 사례 자신. 그땐 나를 지켜줄 사람 하나 없었지.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하는 일만큼은 누군가의 삶을 깎아먹는 선택은 하지 말자고. 그 결심이 지금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지점장님,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아가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저도 조직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가 고객 신뢰를 깎아먹고 세운 숫자인지 함께 쌓아 올린 숫자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몇몇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제 저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박지훈의 얼굴에 순간 불쾌감이 스쳤다. 그러니까 넌 우리 지점 영업 방식에 불만이 있다. 그 말이야? 불만이라기보다는 지아는 스스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저는 제가 설계한 계약 때문에 누군가가 밤에 잠 못 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이다였다. 속이 확 풀리는 말.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말이었다. 박지훈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래, 알겠다. 정의로운 설계사 이지아. 이미지 좋아.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아. 그는 손뼉을 한 번 치고 말했다. 하지만 말이야, 지아 대리.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야. 우린 매달 나오는 숫자로 평가받고 그 숫자로 승진하고 연봉 오르고 이 지점이 유지되는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독하게 한마디를 더했다. 넌 지금 고객도 조직도 그리고 너 자신도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 회의실에 낮은 한숨소리가 흘렀다. 지아의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래, 나도 숫자 없는 설계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하지만 숫자만 남고 사람이 사라지는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 말은 끝내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회의는 그렇게 착하지만 실적 없는 대리에 대한 냉소와 한숨만 남긴 채 끝났다. 그러나 이 회의실 밖 어딘가에서 조금 정긋 착하기만 한 상담을 받은 여자가 이 회사의 운명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보험 지점을 나왔을 때 밖은 이미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선희가 건물 밖 자동문을 지나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앞으로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 비서팀장 겸 오래된 오른팔 정도윤. 수십 년간 선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맨손으로 제국을 세우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차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희는 답 대신 먼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리 빌딩 사이로 노을이 껴 있었다. 저 빌딩들 하나하나가 내가 물건을 들고 다니며 구걸하듯 영업하던 시절 들어가지도 못했던 곳이었지. 일단 타자, 도윤 씨. 차 안.
도시의 소음이 두꺼운 창문에 막히자 조용한 방 안 같은 공기가 만들어졌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기 전 선희가 말했다. 혹시 아까 상담하던 장면 전부 녹화됐겠지? 네. 요청하신 대로 입구부터 상담실까지의 CCTV 음성 녹취까지 확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일반 고객과 동일한 동선으로 움직이겠다고 하셔서 특별 대우는 안 해드렸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구간 녹화는 되어 있습니다. 좋아. 우선 본사 서버에 따로 백업해 두어요. 벌써 해두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오늘 만나신 설계사는 어떠셨습니까? 선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누굴 말하는 건지부터 정확히 하자고. 마지막 상담실에서 회장님께 오늘 계약 안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지아 대리 말입니다. 오늘 계약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자신이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숫자 말고 사람 눈으로 봐준 사람. 어떻게 보였어요? 당신 눈엔? 선희가 되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조금 답답했습니다. 답답? 네. 회장님 신분을 모르는 건 물론이고 고객님 연세, 분위기, 말투를 보면 충분히 고액 상품 한두 건은 권유해 볼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첫 상담에 그 정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더군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영업 실적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설계사를 요즘 세상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계약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은 곧 지금 내 실적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선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도윤 씨, 네. 우리가 처음 회사 세울 때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요?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회장님, 우리 회사는 적어도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는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해서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간 거였어요. 도윤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땐 저도 아직 꿈을 꾸던 나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선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숫자로 나를 지켜. 나는 사람 눈으로 회사를 지키고. 오늘 본 그 아이 이지야? 난 그 아이 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걸 봤어요. 잃어버린 것. 그래. 우리 가실적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버려온 것들. 고객이 잠 잘 자는지 계약을 팔고 나서도 그 집 식탁에 웃음이 남을지. 그런 거 신경 쓰던 시절.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러면 오늘 만나신 그분이 예비 며느리 후보 중 한 명이란 계획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선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도윤이 놀란 눈으로 룸미러를 보았다. 아니라고요? 오늘로 확신이 들었거든. 무슨 확신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는 후보가 아니라 이미 합격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아직 가족 간 인사도 없고 아드님 의견도.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지. 선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오늘 보험 지점 내가 방문한 목적이 단순히 보험 가입이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사전에 이 지점의 평판, 직원 구성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외모 위주의 영업 VIP, BVIP, 차별 실적, 극대화 문화. 자료만 보면 회장님이 싫어하실 요소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일부러 제일 보기 싫은 조직에 온 거야. 제일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오르지 않고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거든. 지아의 얼굴이 선희의 뇌리 속에서 또렷해졌다. 내 엄마에게 이렇게 안 팔 거면 고객님께도 이렇게 팔지 말자. 그 말은 그녀가 젊은 시절 맨 주먹으로 영업하던 시절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과 같았다. 도윤 씨,
네. 저 아이 이력 좀 뽑아봐요. 이미 뽑아놓았습니다. 도윤은 조수석 서류철에서 한 봉투를 꺼내 뒤로 건넸다. 서울 한국대 장학금 전액 알바 세계 병행 졸업 후 바로 이 회사 입사. 입사 후 3년 연속 유지율 전체 1위. 하지만 영업 실적 순위는 중하위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기록입니다. 선희는 서류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집에서는 도움을 전혀 못 받았겠구나. 맞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허리 디스크로 일을 그만두신 상태. 동생 둘 등록금과 생활비를 이지아 씨가 대부분 책임졌습니다. 서류 위 글자가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다. 선희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나도 그랬지. 남편 떠나보내고 아이 하나 안고 아무도 기댈 데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 아이 나랑 비슷한 길을 걸어왔네. 도윤은 20년 넘게 선희 곁을 지켜보았지만 지금처럼 그녀 목소리에서 동질감이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진 적은 드물었다. 회장님, 응? 그럼 다음 수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희의 눈빛이 잠시 빛나다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이 조직 전체를 한번 흔들어 봐야지. 겉으로는 대형 계약을 위한 미팅처럼 보이게 준비해요. 하지만 내 진짜 목적은 하나야. 어떤 목적 말씀이십니까? 누가 사람을 보고 영업하는지, 누가 돈만 보고 달려드는지 전부 다 저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아침, 보험지점 단체 메일함에 한 통의 공지가 떴다. 본사 공지특별 VIP 미팅 및 대형 계약 관련 지점 협조 요청. 메일 제목만 보고도 직원들 눈빛이 달라졌다. 대형 계약? 우리 지점에? 메일 내용을 본 직원 한 명이 소리쳤다. 야, 우리 지점에 그 대기업 회장님 온대. 어느 회사? 그 요즘 뉴스만 틀어도 나오는 유통물류건설 다 아는 그 그룹 있잖아. 그룹 회장 본인이 직접 상담하러 오신다는데? 순식간에 사무실이 술렁였다. 장난 아니네, 이거. 만약 단체 계약이라도 성사되면 지점 실적이 통째로 뒤집어질 수준이잖아. 이번 달 아니고 올해 실적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지. 직원들 눈의 숫자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연간 계약액 수수료 승진 점수.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 떠다니는 듯했다. 그때 박지훈 지점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다. 자, 다들 집중.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이건 기회다. 우리 지점이 본사에서 문제 많은 지점에서 성과 터지는 지점으로 이미지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오늘 최정의 멤버로 승부를 본다. 최정의 멤버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몇몇 직원들이 자기 옷깃을 한 번씩 매만졌다. 가장 먼저 김수빈이 손을 들었다. 지점장님, VIP 미팅이라면저 포함해서 상위 실적자 위주로 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설계사라는 이미지가 신뢰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서 누군가 거들었다. 그렇죠. 솔직히 이런 날은 외모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올지 모르는데 사진 찍혔을 때 브랜드 이미지 생각해야죠. 끼리끼리 웃음이 번졌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오늘 같은 날 실적도 없고 입지도 애매한 사람들 앞줄에 세우면 솔직히 민폐지. 그의 시선이 무심한 듯 한 사람을 스쳤다. 이지야. 자, 그럼 이렇게 하자. 화이트보드에 이름들이 적히기 시작했다. 김수빈 1차 상담 동석. 오민석 상품 프레젠테이션. 장유리 계약서 준비 및 서류 브리핑. 그리고 한참을 적다가 박지훈이 말끝을 흐렸다. 나머지는 뒷정리 및 지점 운영 지원. 이지아 대리. 네. 오늘은 기존 고객 응대 위주로 맡아줘. VIP 미팅 쪽은 굳이 안 나와도 돼.
사무실 공기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누군가 속삭였다. 역시 저런 날은 이지아 대리 설 자리가 없지. 착한 건 알겠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게다가 오늘은 보여지는 날이니까 더더욱. 뼈에 사무치는 말이었지만 이지아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괜찮아. 원래 나한테 오는 사람들 다들 이런 날엔 더 소외받는 고객들이었으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전 10시 50분. 지점 앞 도로의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유리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와, 진짜 오셨다. 기사님만 몇 분이야? 오늘 제대로 한판 벌어지겠는데. 입구 쪽에서 수빈이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지점장님, 인사 멘트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볼까요? 그래, 좋아. 박지우는 마치 자신이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도 된 듯 넥타이를 만지며 말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 먼저. 그리고 저희 지점 가장 실력 있는 설계사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 말에 수빈이 살짝 웃으며 물었다. 지점장님, 혹시 저 소개하실 때는 저희 지점의 간판 설계사 정도로. 그 정도는 해줘야지. 둘의 대화는 문 앞에서 대기하던 다른 직원들의 속을 서서히 뒤틀리게 만들었다. 간판 설계사라니. 누군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우린 뭐냐, 그럼. 빛가리는 장식품이냐. 하지만 그 불만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늘 여기서 한 번이라도 눈에 띄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모든 감정을 눌러버렸다. 그때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검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첫 번째로 들어왔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단정하지만 눈빛만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 한선희 회장. 그러나 직원 대부분은 그녀가 어제 저 손님은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하게 만들었던 그 소액 고객 과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박지훈이 가장 공손한 미소를 얼굴에 붙이고 앞으로 나섰다. 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선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도시 한복판이잖아요. 멀 것도 없죠. 그녀 뒤로 비서 도윤가 그룹 재무팀 사람들이 몇 명 더 들어왔다. 박지우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희 지점을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회장님의 니즈에 가장 잘 맞는 설계를 위해 저희 지점 최정의 설계사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는 수빈과 몇몇 직원을 가리켰다. 여기 보이시는 분들이 저희 지점의 대표 에이스들입니다. 특히 이쪽은 최근 3년간 VIP 고객 계약을 가장 많이 성사시킨 김수. 그 순간 잠깐만요. 선희가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네. 아, 회장님 혹시 대표 에이스 소개는 나중에 들을게요. 그녀의 눈이 지점 안쪽을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리셉션 뒤편 프린트를 정리하고 있던 한 사람을 향해 멈췄다. 어제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인 사람. 이지아. 저기. 선희가 손을 들어 그 방향을 가리켰다. 저 직원은 오늘 일정에 포함 안 됐습니까? 공기가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지아에게 꽂혔다. 지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박지훈이 급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저 직원은 오늘은 기존 고객 관리와 내부 업무를 맡고 있어서요. 회장님, 미팅 쪽은 우리가 준비한 최정예 멤버들만. 이름이 뭐죠? 네. 저 직원 이름이 뭐냐고요? 아이지아 대리입니다. 그래요. 선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 미팅은 저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폭발 직전의 정적. 수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박지훈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가 금세 붉게 달아올랐다. 회장님. 물론이지야 대리도 성실한 직원입니다만 오늘 같은 중요 미팅은 경험 많은 상위 실적자들과 함께. 어제 선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제 이 지점에는 소액 상담을 받으러 온 나이 든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직원들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낡은 코트를 입고 조금 위축된 자세로 지점을 찾아왔던 그 중년 여성. 리셉션에서 이렇게 해서는 큰 도움 안 된다며 사실상 내쫓다시피 하려 했던 그 손님. 그 손님을 향해 저 손님은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했던 사람. 이지아. 그 여자를 거에 내보내려 한 곳이 어디였더라. 선희의 시선이 리셉션과 몇몇 직원을 차례로 지나갔다. 몇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 자신이 어제 했던 말이 뇌리에 떠올랐다. 실손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요. 여기 금액대는 너무 작으신데요.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시작하세요. 그 말들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누는 느낌이었다. 어제 그 여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선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오늘 계약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면서 대신 그 여자가 가진 것부터 정리해 주겠다고 한 사람. 내 엄마에게 이렇게 안 팔 거면 고객님께도 이렇게 팔지 말자고 말한 사람. 이지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회장님이 어제 그 어머님이었어? 이제 그녀도 직감하고 있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어제 상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자신의 말을 들어주던 그 사람이라는 걸. 선희가 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오늘 이 지점에 온 이유는 단순히 대형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박지훈의 목젖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거래하는 회사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계약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러 소액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처럼이 지점에 왔고 그 과정 전부를 CCTV와 음성으로 기록했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다. 누가 사람을 받고 누가 돈을 받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이지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과 우리 회사의 큰 설계를 누구와 함께 할지 이미 답을 정하고 왔어요. 사무실 공기가 쫙 갈라지는 느낌. 선희의 입가에 아주 미묘한 미소가 걸렸다. 박 지점장님. 네, 회장님. 오늘 회의실에 들어갈 사람 명단 전부 다시 쓰시죠. 기준은 실적이 아니라 어제 누굴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준으로 보자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지아에게 박혔다. 이지아 대리. 오늘 나랑 같이 앉아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봅시다. 지아의 숨이 멎었다. 나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계를 한다고? 그 순간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다. 외모 위주, 실적 위주, 숫자 위주의 위계. 그 위에 편안하게 앉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던 사람 하나. 판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뒤집히기 시작했다. 지점 회의실. 급하게 꾸려진 긴 테이블 위로 생수병과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박지훈 지점장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회장님, 일단 앉으시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니,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희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옆자리를 가리켰다. 이지아 대리도 같이 앉으세요. 지아는 순간 자기 이름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듯 눈을 깜빡였다. 저도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그 말에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한 번 더 출렁였다.
지금까지 조용한 문제아 취급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 입에서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다. 잠시 후 회의실 불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흰 벽 위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점 입구에 들어오는 소박한 차림의 중년 여성. 리셉션 직원의 시큰둥한 표정. 금액이 작으신데요.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세요. 어제였던 장면들이 있는 그대로 아무 장식도 없이 벽 위에 박혔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내 목소리는 나오지 말아라. 하지만 영상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아, 그 정도면 지금도 보장 나쁘진 않으시고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와서 크게 늘려봤자 의미가 있으실까 싶어요. 어제 그들이 가볍게 던졌던 말들이 영상 속에서 다시 튀어나왔다. 그 말들이 이제는 자기 얼굴과 함께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이 한번 멈췄다. 여기까지가 어제 리셉션 앞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분들, 본인들 맞으시죠?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얼마나 큰 돈을 들고 왔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침묵. 제가 이 지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옷차림이, 제 나이가, 제 말투가 여러분에게 돈이 안 되는 손님으로 보였나요? 누구도 아니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때 영상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상담실 안. 저 손님은 제가 모실게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단호한 눈빛. 이지아. 영상 속 지아는 조심스럽게 묻고 메모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객의 지출 구조를 하나하나 짚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품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실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장이 겹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더 올리기보다 지금 있는 걸 정리하는 게 더 안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네. 오늘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한번 집에 가셔서 아드님이랑 같이 다시 보세요. 혹시라도 아드님이 서운해하시면 담당 설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 탓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영상 속 선희가 웃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영상이 멈췄다. 회의실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는 굳이 제가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선희가 말했다. 어제 이 지점에서 전 두 가지를 봤습니다. 사람을 가격표로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녀의 시선이 직원들 사이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박지훈이 급히 나섰다. 회장님, 물론 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점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현실적인 측면. 선희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현실적인 측면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무례와 폭력이 포장되는지 아세요? 박지훈의 입이 꽉 다물렸다. 저도 젊은 시절 보험을 팔았어요. 그 한마디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꽂혔다. 남편을 갑자기 잃고 아들 하나 안고 보증금 50만 원짜리 방에서 시작했죠. 그때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회장님이 아니라 아줌마 그 나이에 이런 거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 돈 되는 집만 두드려요. 시간 아깝게 소액 고객 붙잡고 그러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 가잠시 떨렸다가 다시 차분해졌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되는 사람에게만 웃어주지 않겠다. 내가 파는 건보험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게 해주는 안심이다. 침묵. 그런데 어제 몇십 년이 지나 재벌 회장이 된 다음에야 그때의 나와 똑같은 눈을 가진 설계사를 한 명 봤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지아를 가리켰다. 이 아이. 박 지점장님. 네, 회장님.
어제 저를 소액 고객 취급하면서 돌려보내려 했던 직원들, 누구인지 회의실에서 본인이 직접 말해보세요. 박지우는 속으로 욕이 튀어나올 만큼 당황했다. 그게 사실 어제는 지점 전체가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 질문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선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때 뒤쪽에서 작게 손이 들렸다. 저 죄송합니다, 회장님. 리셉션을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어제 처음 회장님을 맞이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손님이신 줄 알면서도 보험료 규모만 먼저 여쭤본 건 제가 맞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덜덜 떨리는 손을 들었다. 상담실 배정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시간 빼기 어렵다고 말했던 것도 저입니다. 그들의 고백 위로 선희의 목소리가 덮였다. 정직하게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통과한 거예요. 그 말에 직원들이 놀란 눈을 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위에 핑계를 올리는 순간 그건 태도가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당신들을 전부 잘라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박지훈이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자각하게 만들러 온 거죠. 그녀의 시선이 박지훈에게 멈췄다. 특히 지점장님. 네. 어제 실적 회의에서 이지아 대리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박지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넌 지금 고객도 조직도 너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의실 뒤쪽에 있던 직원들도 그 말을 기억해냈다. 어제 들었을 때는 그럭저럭 납득이 가는 말 같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떠올리니 그 말은 얼마나 잔인한 낙인이었는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희가 물었다. 박지우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적이 높으면 에이스, 실적이 낮으면 짐. 외모가 좋으면 간판 설계사, 외모가 평범하면 뒤로 빼도 되는 사람. 말이 쏟아질수록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점장님, 지금 이 지점은 고객에게 보험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격표를 붙이는 공장처럼 보입니다. 직원들 심장에 그 말이 그대로 박혔다. 이제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선희가 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한 장을 올려놓았다. 이건 우리 그룹이 향후 10년간 준비하고 있는 직원 가족 전용 보장 플랜입니다. 서류 맨 위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예상 연간 보험료 규모 약 240억 원. 직원들 숨이 턱 막혔다. 이게 우리 같은 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야? 나는 이 계약을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회사에 넘길 수도 있어요. 혹은 당신들 지점의 실적을 몇 년치 한 번에 올려줄 수도 있죠. 모두의 시선이 서류 위 숫자에 꽂혔다. 선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제 이 지점에서의 경험을 보니 나는 당신들의 실적보다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살짝 미러지아 쪽으로 돌렸다. 이 계약을 누구 손에 맡길지 이제야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아이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박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대답은 짧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이 대형 계약은 지점 한 사람의 힘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총괄 책임자, 계약 구조 설계를 맡길 사람은 이지아 대리로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지했다. 누군가의 펜이 손에서 떨어져 테이블에서 굴러갔다. 저 사람이, 실적도 없는 늘 혼나던 그 사람이. 선희는 직원들의 표정을 보며 미소도 비웃음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놀랍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이 돈을 잘 파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부담 없이 지켜줄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어제 이 지점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이지아. 그 이름이 오늘 이 지점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점 사람들은 회의실 밖에서 각자의 감정에 빠져 있었다. 누구는 좌절했고, 누구는 분노했고, 누구는 괜히 지하 주변을 서성거리다 말도 못 걸고 돌아섰다. 그 사이 이지아 대리님은 잠시 이쪽 방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지아는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설마 아까 그 자리에서 무슨 실수한 거 아니겠지? 조용한 응접실. 웬만한 카페보다 더 아늑한 분위기의 방 안의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선희가 먼저 앉고 지아가 마주 앉았다. 편하게 앉아요. 네. 손에 땀이 배어 종이컵이 살짝 미끄러졌다. 우선 아까 회의실에서 갑자기 이름이 오르내려서 많이 놀랐죠? 솔직히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이에요. 선희가 조용히 웃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당신은 끝까지 자기 기준을 지키더군요. 상대가 그냥 중년 아줌마로 보였을 때도 오늘처럼 재벌 회장으로 보였을 때도 지아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전 그냥 제가 어렸을 때제 엄마가 이상한 보험 권유를 받고 힘들어 하시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그 영업사원이 떠나고 나면 결국 남은 건 서류랑 엄마의 한숨뿐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서 제 앞에 앉은 분을 보면 늘 생각했어요. 만약 이분이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까지 추천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통과 못하면 전 그냥 대신 욕을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대신 욕을 먹는다. 선의가 되뇌었다. 네. 지점장님께도 여러 번 혼났고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의감 타령만 할 거냐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그분들이 밤에 잠 못 자는 이유에 제가 끼어 있는 건 싫었습니다. 그 말에 선희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젊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지아 씨. 네. 내가 오늘 당신을 따로 부른 이유는 단지 영업 설계 능력이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지아는 또 무슨 말씀이실까 하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조금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선희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사실 나는 오늘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 이 자리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로요? 그래요. 내 아들이 몇 달 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지아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다. 혹시 설마.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회사 다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귀에 익은 회사 이름이 나오더군요. 바로 당신이 지금 일하는 이 회사. 지아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 아이 이름이. 선희가 말을 잇는 순간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 익숙한 얼굴. 지아의 심장이 순간 멎은 것처럼 멈췄다. 현우 씨? 그녀가 간신히 이름을 불렀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몇 번이고 야근 후에 피곤함을 나눠 마셨던 그 사람. 지아야.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 순간 지아의 머릿속이 난장판이 되었다. 잠깐만 현우 씨가 말하던 어머니는 혼자서 회사를 키운 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선희 회장이었어?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지요? 선희가 일부러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제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어제 상담실에서 아드님과 상의해 보라던 말, 오늘 아침 갑자기 난입한 대형 계약,
지점 전체를 뒤흔드는 정체 공개. 모두 결국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예비 며느리 시험.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회장님께서 어제 오신 것도, 오늘 이 모든 것도 다 재검사였던 건가요? 검사라고 부르면 너무 차갑게 들리겠죠. 선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 아들이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합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회장님께 그렇게 함부로. 어제 당신이 나에게 무슨 함부로를 했죠? 선희가 되물었다. 안 팔아도 된다 했고 정리부터 하자 했고 나보다 내 삶을 먼저 봐줬어요. 그게 어디가 함부로입니까?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아드님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 말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열등감과 주저함이 섞여 있었다. 월세방 허리 굽은 엄마 등록금이 부족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던 동생들. 우리 집은 사실 부모님도 넉넉지 않고 제가 장학금 없었으면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지금도 월급 대부분이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서 그때 현우가 나섰다. 지아야.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지아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이 작아서 죄송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말이야. 선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나는 남편 죽고 한 푼, 두 푼 모아 장사 시작하던 시절에 누군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는데도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왜 사과를 해?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아들이 금수저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걸 볼 바에는 아예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보니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걸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더군요. 지아의 가슴이 뜨겁게 조여왔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지아 씨, 내 아들이 당신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우리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기준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며느리 합격 여부를 묻는 마지막 시험 같았다. 지아는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권현우 씨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기준이 집에 와서도 함부로 버리진 않겠습니다. 그 대답에 선희의 입가에 비로소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그럼 이 정도면 며느리로서 합격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현우의 눈이 순간 붉어졌다. 엄마. 며칠 뒤 소박한 한정식집. 크게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허술하지도 않은 방 하나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다. 한쪽에는 한선희와 아들 현우. 다른 한쪽에는 지아의 엄마와 동생들. 지아의 엄마는 낡은 코트 차림의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많이 부족한 집인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선희 도구에 못지않게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감사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따님을 이렇게 키워주셔서요. 지아의 엄마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는 딸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어요. 등록금도 애가 장학금으로 다 해결했고 집세도 본인이 다 내고 지금도 제가 아픈 바람에 병원비까지 애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선희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잃고 아이 하나 안고 다른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따님이었던 기분으로 이 집을 버텨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아의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애가 착해도 저렇게 큰 집안에 가면 혹시라도 무시당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그 말에 선이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제가 딱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따님은 누구의 아래도 아닙니다. 저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함부로 내려다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지아의 엄마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고생만 하고 살아온 애라.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번쯤 있었으면 했는데. 선희의 눈가도 촉촉이 젖었다. 나도 그랬지. 내 아이를 어디에 맡기든 제발 그 집에서 사람 대접받으며 살길 바랐지. 두 엄마의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현우와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손을 꼭 잡았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아 씨가 지금 다니는 지점 말고 조금 더 사람 중심으로 영업하는 새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그룹과 함께 고객 보호윤리 설계를 담당하는 팀이에요. 그 팀이 기초를 함께 닦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아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 설마. 네. 그 자리를 이지아 씨가 맡아줬으면 합니다. 물론 지점장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과 회사 본사 그리고 제 이름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지아의 엄마가 또다시 눈물을 훔쳤다. 우리 애가 그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니까요. 선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쳐 오신 기준, 이제는 그 기준이 회사의 기준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어떤 도장보다 무거운 승인 같았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일을 제가 해도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했던 작은 선택들이 누군가의 밤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설계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희가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가 본 그대로네요. 합격입니다. 우리 며느리.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흔들렸다. 몇 주 뒤 문제가 됐던 보험 지점 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고객의 밤잠을 지키는 지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었다. 직원들은 그 문장을 보며 각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본사에서는 곧바로 감사팀 교육팀을 내려보냈다. 고객 응대 태도 전면 점검. CCTV 녹취 파일 모니터링. 외모 나이 직업에 따른 차별 상담 근절 교육. 한동안 지점 분위기는 뒤숭숭했지만 예전처럼 실적이 안 나오면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태도가 바뀔 때까지 붙잡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박지훈 지점장은 한동안 자리에서 물러나 본사 교육 담당으로 발령났다. 사실상 좌천이라면 좌천이었지만 선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점장님, 당신이 나쁘기만 했다면 난 이미 그 지점을 정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어제 내 말을 들을 때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교육 라인으로 보냅니다. 다만 예전처럼 숫자 자랑하는 교육은 이제 끝내주세요. 그 말은 버리면서도 기회를 주는 선언이었다. 박지훈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보다 숫자를 앞세워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 숫자 뒤에 사람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수빈 역시 예전과는 달라진 눈으로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 지점의 간판 설계사. 그 말이 한때는 그렇게 달콤했는데 지금은 그 말 뒤에 그녀가 무시했던 수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어느 날 조용히 퇴근 준비를 하던 후배에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야, 다음 주 교육 듣지?
네, 선배. 본사에서 하는 그 윤리 설계 교육요? 응, 같이 앉아서 듣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손님 들어오면 금액 묻기 전에 먼저 얼굴 좀 보자. 후배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선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빈이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같이 오래 가려면 이제 좀 다르게 벌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는 섣부른 변명이 아니라 조금 늦었지만 진짜로 바뀌려는 사람이 가진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저녁 선희와 지아는 조용한 별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이제는 회장과 사원이 아니라 엄마와 딸로 조금 더 가까운 자리였다. 지아야, 내 어머니. 아직 어머니라는 호칭은 입안에서 조금 어색하게 굴러갔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조금 해줄까 한다. 지아가 눈을 반짝였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말씀이신가요? 그래. 나도 너처럼 처음에는 작은 책상 하나로 시작했어. 선희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 잃고 시아버지 집에서도 나와야 했고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지. 그녀는 한 손으로 허공에 낡은 가방 모양을 그렸다. 그때 들고 다니던 가방이 하나 있었어. 안에는 각종 전단지, 메모지, 고객 리스트가 적힌 노트. 그게 내 전부였지. 지아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근데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다니다 보면 내가 보험을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집의 눈치를 매일같이 사먹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 이 집은 돈이 안 된다의 집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래서 딱 한 번 큰 손님 하나를 일부러 놓친 적이 있어. 지아가 놀란 눈을 했다. 왜요? 계약만 보면 너무 완벽한 건수였는데 그 집 안 공기가 너무 차가웠거든. 남편과 아내 사이, 아이와 부모 사이, 누구 하나 서로의 얼굴을 안 보는 집이었어. 그 집에 더 큰 보험을 얹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 돈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 지아의 눈이 촉촉이 젖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딱 필요한 만큼만 권유하고 대신 대화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처음으로 고객이 내게 그러더라. 당신은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을 한번 멈춰 서게 해준 사람이네요. 그 말이 선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어. 이 계약이 집 식탁 위 웃음을 늘리면 팔고 웃음을 줄이면 안 판다. 그 기준 덕분에 단기 실적은 조금 느렸지만 10년, 20년이 지난 이날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편안해졌지. 지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과 겹쳐보았다. 편의점 계산대 너머로 바라보던 손님들의 얼굴. 밤마다 번호를 맞춰가며 적어놓은 고객 메모. 한 푼 두 푼 모아 동생 등록금을 내던 손길. 어머니,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그런 기준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설계 때문에였던 집의 식탁이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희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선택한 거야. 우리 집에도 우리 회사에도 이제는 그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 순간 지아는 가난한 집 큰딸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기준을 잇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소박하게 치러졌다. 언론에 떠들썩하게 알리지도 않았고 화한 장식도 없었다. 대신 양가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모여 작은 예식장에서 서로의 약속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우와 지아가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다. 지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뒤쪽에서 지켜보며 각자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저 자리에 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이 버텨왔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내 기준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식이 끝난 후 조용한 피로연 자리. 한쪽 테이블에는 보험지점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김수빈이 잔을 들어 올렸다. 다들 알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에게 가격표를 붙였는지. 오늘 이 결혼 솔직히 내게는 그게 결국 어떤 결말을 부르는지 직접 보여준 날인 것 같다. 동료가 물었다. 선배는 후회돼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도 되고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졌어. 앞으로 우리도 이 팀과 함께 사람을 먼저 보는 영어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녀의 말에 동료들이 잔을 부딪혔다. 사람 먼저, 숫자는 그 다음. 조금 떨어진 테이블. 지아의 엄마는 선희 옆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저도 어머니라고 불러야겠지요? 마음 편한 대로 부르세요. 우린 이제 같은 편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많은 말을 나눈 사람들만이 갖는 편안한 침묵이 오갔다. 선희가 불쑥 물었다. 따님이 혹시 어릴 때 이런 말 한 적 없나요? 나 커서 사람 돕는 일 하고 싶다고. 지아 엄마가 웃었다. 있죠. 힘든 상황에서도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늘 그러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희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소원 이제 이루어지고 있네요. 두 엄마는 서로를 향해 잔을 부딪혔다. 그 안에는 가난을 견뎌온 시간, 억울함을 삼켜온 날들, 그래도 양심 하나로 버텨온 선택들이 한꺼번에 비쳐 보였다. 잠시 후 현우와 지아가 가족들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들 둘이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선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너는 이제부터 말 조심해. 너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굴다가 혼난다? 지아 엄마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둘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합치면 얼마나 무섭게요?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다. 지아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계약을 맺었구나. 하나는 현우와의 결혼.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삶을 평생 지키겠다는 계약. 밤, 피로연이 모두 끝난 뒤 지아는 혼자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조금씩 보였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선이었다. 혼자 있고 싶었니? 아니요, 어머니. 같이 있어 주셔서 좋아요. 둘은 난간에 나란히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아야. 네. 너는 오늘 하루를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니? 지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요. 이 계약이 이 집 식탁 웃음을 늘리면 팔고 줄이면 안 판다. 그 말이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선희가 미소 지었다. 그럼 됐다. 난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를 것 같다. 어떤 장면이요? 어제 소액 고객으로 보이던 여자에게 오늘 계약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던 젊은 설계사의 눈빛. 그 눈빛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준 것 같거든. 지아의 눈가가 또다시 뜨거워졌다. 어머니. 응. 제가 그 눈빛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희가 잠시 지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아주었다. 아니, 지아야. 이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줘야지.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도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 시작해 재벌이 된 엄마. 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 버티다 그 엄마의 기준을 이어받은 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삶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다.